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8월 7일 15번째 월드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쭉 읽고요.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철로뚝만이 아니라 모든 언덕과 들판과 골짜기에서 동면하던 네발 짐승들이 굴 밖으로 기어 나오듯 땅속에 숨어 있던 냉기가 빠져나와 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찾아가거나 구름이 되어 기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부드럽게 설득할 줄 아는 해빙의 신, 어, 각주를 보니까 원문에는 해빙을 의미하는 서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의인화했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북유럽 신화의 천둥신 서로와 발음상으로도 조화를 이룬다. 해빙의 신은 망치를 휘두르는 토르보다 힘이 더 세다. 해빙의 신은 만물을 녹이는 반면 토르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뿐이다. 대지가 부분적으로 눈 옷을 벗고 며칠 동안 이어진 따뜻한 날씨에 지표의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를 때면 새 봄의 첫 징후인 연약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민다. 새싹들의 싱그러운 모습과 비록 겨울을 견디느라 쇠약해지고 시들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닌 초목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보리떼 국화, 미역취, 쥐손이 풀 같은 들풀들은 여름이 오지 않은 한 아름다움이 무르익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흥미롭게 보인다. 황새풀, 부들, 현삼, 물레나무, 조팝나무, 터리풀을 비롯하여 줄기가 튼튼한 식물들은 맨 먼저 찾아온 새들에게는 곡물이 넘치는 곳간이고 배우자를 잃은 자연의 여신에게는 우아한 상복이 있다. 예. 상복은 위들을 상복 외에 잡초란 뜻도 있다. 잡초란 뜻 외에 상복이란 뜻도 있나 보죠. 443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43쪽에는 네. 네. 나는 윗부분이 수수다발처럼 고기 숙인 울그레스 각주를 보니까 미국 동부와 캐나다 동부의 물가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풀로 1에서 1.8m가량 자라며 머리 모양이 수수와 비슷하다. 울그레스의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 울그레스는 예술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형상 가운데 하나로 여름이 되면 겨울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풀이다. 또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여러 형상들과 천문학이 맺은 관계를 식물의 세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풀이기도 하다. 울그레스는 그리스나 이집트 양식보다 더 오래된 고대 양식인 셈이다. 겨울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연함과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다. 우리는 겨울을 거칠고 사나운 폭군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이 폭군은 여름의 기다란 머리칼을 연인의 상냥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한다. 아따 멋있네요. 또 표현을 이렇게 하냐. 봄이 다가오자 붉은 다람쥐 2마리가 한꺼번에 내 집 밑으로 들어와 내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으면 바로 내 발밑에서 끼룩거리고 짹짹거리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혀를 굴리듯 꼴꼴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내가 발을 굴러 소리를 내면 더 크게 짹짹거렸는데 마치 장난에 열중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 따위는 까맣게 잊고 방해하려면 해보라며 대드는 것 같았다. 안 될 걸 짹짹짹짹. 녀석들은 내 요구에 아예 귀를 닫았거나 내 요구에 담긴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다.
444쪽이요. 봄을 알리듯 첫 참새가 날아왔다. 어느 때보다 더 젊은 희망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다. 파랑새와 맷종다리와 개똥지바귀가 지저귀는 낭낭한 소리가 눈이 녹아 군데군데 헐벗고 촉촉한 들판을 가로질러 희미하게 들려왔다. 겨울의 마지막 눈송이들이 떨어지면서 딸랑딸랑 음마을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이런 때 역사와 연대기와 전통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기예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시냇물은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봄을 맞는다. 개구리 매는 강가의 풀밭 위를 낮게 날며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생명체를 찾고 있다. 골짜기에서 눈이 녹아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고 호수에서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대지가 돌아오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내부의 열기를 내뿜듯 풀들이 언덕 비탈진 곳에서 봄의 불처럼 타오르고 이른 봄비에 불려나온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난다. 바로의 농업총론에 실린 구절이라고 각주해 있네요. 봄의 불은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풀잎은 흙을 뚫고 나와 초록색 리본처럼 여름을 향해 흐른다. 아, 표현이 진짜 좋네요. 네. 뭐라고? 영원한 젊음의 상징인 풀잎은 흙을 뚫고 나와 초록색 리본처럼 여름을 향해 흐른다. 찬서리의 제지를 받지만 이내 땅 밑에서 밀어 올리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지난 해의 마른 풀잎을 제치고 솟아오른다. 풀잎은 실개천이 땅속에서 스며 나오듯 쉬지 않고 자란다. 풀잎과 실개천은 거의 같다. 만물이 성장하는 6월에 실개천이 바짝 마르면 풀잎이 그 물줄기가 되고 해마다 가축들은 영원히 푸른 이 물줄기를 통해 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겨울에 가축이 먹을 건초를 얻는다. 445쪽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국 시들어 버리지만 뿌리는 남아서 영원을 향해 푸른 잎을 밀어 올린다. 네, 저는 여기까지 잠깐 읽고요. 뿅. 네, 이유미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네, 읽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는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북쪽과 서쪽 기슭을 따라 폭이 10m쯤 되는 수로가 동쪽 기슭에는 그보다 더 넓은 수로가 생겼다. 큼지막한 얼음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호숫가 덤불에서 맷종다리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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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칩 시차 치윗 스윗 스윗 맷종다리도 월든의 얼음을 깨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얼음 가장자리의 크고 힘찬 곡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슭의 곡선과 엇비슷하지만 훨씬 균형 잡힌 모습이다. 최근 일시적인 강추위로 호수의 얼음이 단단해지고 얼음 위는 궁전 바닥 같은 물결 무늬로 덮였다. 바람이 불투명한 얼음 표면을 쓰다듬으며 동쪽으로 미끄러지지만 얼음은 녹이지 못하고 그 너머의 수면을 깨운다. 리본처럼 길게 뻗은 물이 출렁거리며 햇빛에 반짝이는 광경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환희와 젊음으로 가득 찬 호수의 맨 얼굴을 바라보면 그 아래에 사는 물고기들과 호숫가에 깔린 모래의 기쁨이 나타난 듯하다. 호수 전체가 황허 비늘처럼 은빛으로 반짝거려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 같다. 겨울과 봄은 이처럼 대조를 이룬다. 월드는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했듯 올 봄에는 더 착실하게 깨어났다.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로 바뀌고 어둡고 무기력한 시간이 밝고 탄력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만물은 중대한 선언을 한다.
변화의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온다. 저녁이 가까워 오고 겨울 특유의 구름이 여전히 내 집 위에 걸려 있다. 처마에서 진눈깨비 같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벼랑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집을 가득 채운다. 나는 창밖을 내다본다. 보라,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잿빛 얼음이 있던 곳에 맑은 물이 희망찬 모습으로 평온하게 누워있다. 지금이 여름날 저녁인 듯 호수는 그 가슴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을 비추고 있다. 마치 호수가 멀리 떨어진 지평선과 교신이라도 하는 듯하다. 먼 곳에서 울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천 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고 나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소리를 잊지 못할 듯한 기분이 든다. 옛날과 다름없이 힘차고 아름다운 노래다. 아, 뉴 잉글랜드에서 여름날이 저무는 저녁 무렵에 지저귀던 울새 생각이 난다. 울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새여, 작은 나뭇가지여. 적어도 울새는 단순히 트로도스 미그라토리우스로 불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울새의 학명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집바귀. 내 집 주변의 리기다 소나무와 키 작은 떡갈나무들은 오랫동안 축 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본래의 특성을 되찾은 듯 전보다 더 선명한 초록색을 띤 데다 더 꼿꼿하고 싱싱해 보였다. 빗물에 씻겨 말끔해지고 원기를 회복한 것 같았다. 나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숲의 나뭇가지를 보든 집에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보든 겨울이 지나갔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좀 더 짙어졌을 때 숲 위를 낮게 날아가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지친 나그네들 같은 그 새들은 남쪽 호수에 늦게 도착한 걸 두고 자기들끼리 불평을 늘어놓고 서로 위로하기도 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러기들의 날갯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녀석들은 내 집을 향해 날아오다가 집 앞에서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그치고는 방향을 바꾸어 호수에 내려앉았다. 잠시 뒤 나는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숲속에서 처음 맞은 봄밤을 조용히 보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문간에 서서 안개 사이로 250m쯤 떨어진 호수 한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있는 기러기들을 바라보았다. 그 수가 얼마나 많고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월든이 녀석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처럼 보였다. 이윽고 내가 호숫가로 다가가자 기러기들이 우두머리의 신호에 따라 날개를 요란하게 퍼덕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녀석들은 대열을 갖추더니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돌았다. 모두 29마리였다. 그런 다음 월든보다 물이 탁한 연못이나 호수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듯 우두머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뱉는 소리를 따라 곧장 캐나다 쪽으로 향했다. 한때의 우리들이 동시에 호수에서 날아올라 더 시끄러운 사촌들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항로를 정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채팅창에 제가 지도 추적 올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좀 해주시고요. 자, 김춘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일주일 내내 나는 홀로 남은 기러기 한 마리가 아침마다 동료들을 찾아 하늘을 맴돌며 끼룩끼룩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숲까지 울려 퍼졌고 숲도 감당하기 벅찰 만큼 우렁찬 생명의 소리였다. 4월에는 맷비둘기들이 몇 마리씩 무리지어 휙휙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흰털발 제비들이 내 밭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흰털발 제비는 마을에서 보기 드물었는데 나한테 날아오는 것으로 보아 백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속이 빈 나무에서 살던 별난 종족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모든 기후대에서 거북과 개구리는 봄의 선구자이고 전령으로 통한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반짝이는 깃털을 움직여 공중을 날고 초목은 부지런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바람은 지구 양극의 미세한 진동을 바로잡아 대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불어댄다.
어느 계절이든 차례가 되어 우리에게 오면 가장 좋게 여겨지듯이 봄의 도래는 혼돈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황금 시대가 구현되는 것과 같다. 읽어주셔야죠. 영어. 영어가 영어 아니지. 아닌데요? 뭐지 이거? 그,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맞아요. 뭐지? 어, 당황하지 마시고 한글 읽으세요. 한글. 동풍이 아우로라의 나라와 나바테아 왕국과 페르시아와 아침 햇살 비치는 산등성이로 물러갔다. 아우로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에오스에 해당된다. 왕국, 나바테아 왕국,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요르단 서쪽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아랍계 왕국, 기원전 63년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인간이 태어났다. 더 나은 세상의 근원인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을 신의 씨앗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드높은 창공에서 최근에 떨어져 나온 대지가 동족인 하늘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한 차례 가랑비만 내려도 풀은 몇 배 더 푸르러진다.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이 우리 사고에 유입되면 우리의 전망도 밝아진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어졌던 기회를 그냥 흘려버린 데 대해 속죄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이슬방울이 떨어져도 그 힘을 인정하는 플립처럼 주어진 모든 일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미 봄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겨울에 머문 채 뭉구적거린다. 상쾌한 봄날 아침에는 누구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날은 악과도 휴전한다. 그 같은 봄날의 태양이 꺼지지 않고 불타는 한 사악한 죄인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순수를 회복하면 이웃의 순수도 알아본다. 어제의 당신은 이웃을 도둑이나 주정뱅이나 호색가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거나 경멸하면서 세상을 비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 찾아온 봄날 아침에 태양이 밝고 따뜻하게 내리쬐어 세상을 다시 창조하면 당신은 저 위에 시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일권에 실린 시군요. 네. 창조하면 당신은 평온한 일터에서 이웃을 만나 방탕한 생활에 지치고 타락한 그의 혈관이 새로운 날의 기쁨과 축복으로 어떻게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지를 보고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기운을 느끼며 그의 모든 허물은 당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는 주위의 선의의 분위기가 감돌 뿐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본능처럼 맹목적이고 비효율적이라도 신성한 기운을 발산할 기회를 찾고 있으리라. 그리하여 짧은 시간 동안 남쪽 언덕 비탈에는 어떤 저속한 농담도 메아리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새싹이 쭈글쭈글한 껍질을 뚫고 나와 어린 초목처럼 부드럽고 싱싱하게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당신의 이웃조차 창조주의 기쁨을 느낀다. 어째서 교도관은 감옥문을 열어놓지 않는가? 어째서 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기각하지 않는가? 어째서 목사는 교회에 모인 신자들을 해산하지 않는가? 이는 그들이 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신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무를 몽땅 베어낸 숲에서 새싹이 돋듯이 날마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아침의 숨결 속에서 샘솟는 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미덕을 사랑하고 악덕을 미워하게 되어 인간 본연의 심성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라도 악덕을 행하면 다시 도단하기 시작한 미덕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끝내 죽이게 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노대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네. 미덕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면
저녁의 자유로운 숨결도 그 싹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저녁의 숨결이 더 이상 미덕의 싹을 보호하지 못하면 인간의 심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심성을 지닌 자를 일컬어 본래부터 선을 행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닌 성정이겠는가? 네, 447 주로 보겠습니다. 맹자 11편 고자장구 상 8장의 9절. 프랑스 언어학자 장페르 기욤 포티에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서로가 영어로 옮겨 인용했으며 원전과 크게 다르다. 황금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는 복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히 법도 없었으며 신의와 정직을 수중히 여겼다. 형벌과 두려움이 없었고 내걸린 통판에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있지 않았다. 탄원하는 군중은 재판관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복하는 사람 없이 안전했다. 산에서 베어진 소나무는 아직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내려오지 않아 낯선 세계를 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노대현 선생님, 노대현 교장 선생님. 네, 네, 됐습니다. 다시 안 읽어주세요. 읽혀졌나요? 예, 제가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황금시대가부터 네, 읽을까요? 좋습니다. 네, 거기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황금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는 복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히 법도 없었으며 신의와 정직을 수중히 여겼다. 형벌과 두려움이 없었고 내걸린 통판에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있지 않았다. 탄원하는 군중은 재판관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복하는 사람 없이 안전했다. 산에서 베어진 소나무는 아직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내려오지 않아 낯선 세계를 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밖에는 알지 못했다. 봄은 영원히 이어졌고 잔잔한 미풍은 씨앗도 없이 피어난 꽃들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다. 네, 주 보겠습니다. 오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1권에 실린 시라고 합니다. 4월 29일 나는 나인에이커 코너 다리 근처의 강둑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깔고 앉은 방울새 풀과 버드나무 뿌리 근처에 사양쥐들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달그닥거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내 아이들이 갖고 노는 딱딱이 소리와 비슷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들어 올려다 보니 쏙독새처럼 조그맣고 우아하게 생긴 매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녀석은 잔물결처럼 나풀거리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재주를 부리듯 한 바퀴 돌고는 갑자기 5에서 10m쯤 아래로 내려오기를 몇 차례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날개 안쪽이 공단으로 만든 리본이나 조개 속 진주처럼 햇빛에 반짝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매사냥이 떠올랐고 그것이 왜 고상하고 시적인 스포츠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 그 새는 멀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었다. 네, 멀린 주 보겠습니다. 아소왕 이야기에 나오는 예언자이자 마법사. 이 말은 매의 일종인 쇠황조롱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본 비행 중에서 가장 우아했다. 그 매는 나비처럼 단순한 동작으로 날개를 펄럭이지 않았다. 덩치 큰 매처럼 무작정 하늘로 비상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기로 이루어진 드넓은 평원에서 자신만만하게 멋있는 자태를 뽐내며 놀 뿐이었다. 녀석은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계속 하늘로 올라가서는 연처럼 공중제비를 돈 뒤 자유롭고 아름다운 하강을 하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단단한 땅에는 발을 한 번도 디딘 적이 없는 듯 공중에서만 혼자 노는 녀석을 보면 이 세상 천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함께 놀아주는 아침과 하늘 말고는 어떤 친구도 필요 없는 모양이었다. 그만큼 조금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대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녀석을 낳은 어미를 비롯하여 아비와 형제와 친척은 하늘에 어디에 있을까? 하늘의 주민인 그 새는 하늘의 알이었다가 어느 험한 바위 틈에서 부화했다는 사실 말고 대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혹시 녀석이 태어난 둥지도 구름의 한 귀퉁이에서 무지개 조각과 전운누를 엮고 땅에서 집어올린 한여름의 부드러운 안개를 바닥에 깔아 만든 것이 아닐까. 지금 그 새의 둥지는 한쪽이 낭떠러지처럼 생긴 구름이다. 이 외에도 나는 황금빛과 은빛, 밝은 구릿빛을 띤 희귀한 물고기들을 많이 낚았다. 그런 물고기들은 줄에 꿰자 반짝이는 보석 같았다. 아,
봄이 찾아온 첫날 아침에 초원으로 나가 작은 언덕에서 작은 언덕으로 이 버드나무 뿌리에서 저 버드나무 뿌리로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녔던가. 그럴 때마다 거친 강물과 골짜기와 숲에 순수하고 밝은 햇빛이 내리쬐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 죽은 자는 단지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라면 그 순수하고 밝은 햇빛을 받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으리라. 인간의 영생을 증명하는 데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다. 지금 세상의 만물은 모두 그 같은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오 죽음이여, 너의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이여,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 주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동침이 어디 있느냐를 빗대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노순진 선생님 454쪽이 되네요. 괜찮으세요? 네. 네. 우리 마을은 아직 탐험되지 않은 숲과 초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숲과 초지가 없다면 우리 삶에 활기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야생이라는 강장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아라케오라기와 뜸부기가 숨어있는 늪지를 건너거나 도요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더 야성적이고 더 외로운 새들이 둥지를 틀고 밍크가 배를 땅에 댄 채 살금살금 기어가는 곳에서 바람에 살랑거리는 사초의 냄새를 맡을 필요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내고 탐색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신비에 쌓인 채 탐색되지 않기를, 육지와 바다가 불가해한 것으로서 답사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의 야생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질리게 하지 않는다. 자연의 무한한 활력, 광활하고 거대한 지형, 난파선의 잔해가 흩어진 해안,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가 뒤섞인 원시림, 천둥을 머금은 구름, 3주 동안 계속 내려 홍수를 일으키는 비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원기를 회복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가 발조차 들여놓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생명체를 목격할 필요가 있다. 구역질을 일으키고 용기마저 꺾는 동물의 시체지만 독수리가 그것을 뜯어먹고 건강과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힘이 난다. 내 집으로 가는 길가의 웅덩이에 말이 죽어 있어 나는 종종 피해 다녔고 특히 음산하게 어두운 밤에는 멀리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죽은 말을 통해 자연의 왕성한 식욕과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불편을 감수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혀도 끄떡없을 만큼 생명체로 가득한 자연을 보고 싶다. 연약한 유기체가 과육처럼 짓이겨져 죽거나 외가리가 올챙이를 꿀꺽 삼키거나 거북이와 두꺼비가 도로에서 바퀴에 깔려 죽거나 심지어 살과 피가 비 오듯 쏟아져도 상관없을 만큼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이었으면 좋겠다. 사고의 위험은 늘 있기 마련이며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실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무지를 깨닫는다. 독도 사실은 유해하지 않고 상처 또한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연민은 불안정한 집안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연민에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되지 못한다. 5월 초순에 접어들자 호수 주변의 소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던 떡갈나무와 히커리나무와 단풍나무와 그 밖에 여러 나무들이 하나둘 잎을 틔워 햇빛이 비쳐든 숲을 환하게 밝혔다. 특히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더해서 마치 태양이 안개를 뚫고 얼굴을 내밀어 희미하게 남아 여기저기 비추는 것 같았다. 5월 3일인가 4일에는 호수에서 대광오리 한 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이달 첫 주에 속독새와 명금을 비롯하여 개똥지박이와 딱새와 대새 등 여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개똥집박이 소리를 들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딱새의 일종인 자그마한 피비도 다시 찾아와 출입문과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집이 과연 자기가 살기 알맞은 동굴 같은지 마치 공기가 떠받치는 듯 발톱 끝을 꽉 구부리고 날개를 빠르게 움직여 몸을 지탱하며 이리저리 살폈다.
니기다 소나무에 유황 같은 송화가루가 호수와 기슭에 돌 썩은 나무를 뒤덮어 누구라도 송화가루를 커다란 통 하나는 가득 쓸어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유황 소나기였다. 칼리다사의 희곡, 사쿤탈라에도 연꽃 황금색 꽃가루로 노랗게 물든 시냇물이라는 구절이 있다. 칼리다사는 451번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약한 인도의 시인이자 희곡 작가, 인도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컬어지며 사쿤탈라는 산스크리트 문학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은 그렇게 여름을 향해 흘러갔고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는 풀밭으로 걸어갔다. 내가 숲에서 보낸 첫 해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듬해도 비슷했다. 1847년 9월 6일 나는 마침내 월든을 떠났다. 네, 여기까지. 박수. 이렇게 우리도 월드 낭독을 떠나려다가 이제 맺은 말까지 읽어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엔 우리 박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맺은 말.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공기와 풍경을 바꿔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행히 세상에는 이곳만 있지 않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치력수가 자라지 않는다. 흉내 집박이가 지저귀는 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다. 기러기는 우리 인간보다 더 세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아침을 먹고 오하이오 강에서 점심을 먹고 남부의 강 어귀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깃털을 가다듬는다. 들소조차 어느 정도는 계절과 보조를 맞추며 콜로라도 강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엘로스턴 강변에 더 푸르고 맛있는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옮겨간다. 하지만 우리는 농장의 가로장 울타리를 헐고 돌담을 쌓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경계가 지어지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읍사무소 서기로 선출되면 올여름 티에라델푸에고에 휴가를 갈 수 없을지언정 지옥불의 땅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이제 우리는 호기심 많은 승객처럼 우리가 탄 배의 선민 안간 너머를 더 자주 바라보아야지 뱃밥이나 만드는 아둔한 선원처럼 항해해서는 안 된다. 지구 반대편은 우리와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불과하다. 우리의 항해는 대권항법에 의지할 뿐이고 의사들은 기껏해야 피부병 약을 처방한다. 대권항법은 지구상의 두 지점을 최단 거리로 잇는 항법입니다. 기린을 잡아보겠다고 남아프리카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기린은 결코 그가 쫓을 사냥감이 아니다. 설령 잡을 수 있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하겠는가. 띠악도요나 맷도요도 매력적인 사냥감이지만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믿는다. 그대의 눈길을 안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개의 지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행하라. 그리고 마음속 우주지리학의 전문가가 되어라. 영국의 시인 윌리엄 해빙턴의 시 나의 명예로운 친구 에드워드 P. 나이트 경에게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서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내면은 해도에서 하얀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 내면도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면 아프리카 해안처럼 검다른 사실이 밝혀질지 모른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나일강이나 니제르 강이나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인가?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의 북서 항로인가?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일까? 아내가 애타게 찾는 사람이 실종된 프랭클린 한 사람뿐일까? 그린레시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까? 차라리 멍고 파크, 루이스와 클라크, 프로피셔 같은 탐험가가 되어라.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강과 바다를 찾아 나서라. 기왕이면 내면에서 자아의 위도가 높은 지역을 탐험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고기 통조림을 배에 가득 싣고 새로 탐험한 곳에는 빈 깡통을 하늘 높이 쌓아 표식을 만들어 두어라. 고기 통조림은 단지 고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만 발명되었을까?
아니다. 당신 내면의 신대륙과 신세계를 향하는 콜럼버스가 되어 교육이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열어라. 인간은 누구나 한 왕국의 군주다. 그 왕국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제국도 빙산이 남긴 자그마한 언덕 같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존감은 전혀 없고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애국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기 무덤이 되는 흙을 사랑하지만 자기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영혼에는 공명하지 않는다.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더기이다.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탐험한 남태평양 탐험대가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다만 정신세계의 대륙과 바다가 있고 사람은 저마다 그 지역이나 자금만이면서 스스로 탐험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각 개인의 바다, 즉 내면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탐험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지원한 배를 타고 500여 명이나 되는 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추위와 폭풍과 식인종과 싸우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일 뿐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선옥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읽기 전에 458쪽에 네. 그 중간쯤에 보면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묻는다. 이런 네. 표현하고 460쪽에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더기다. 이런 표현에서 이들의 어떤 가치관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지 조금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458쪽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사냥 그게 어디 나왔더라? 어딨죠? 458쪽이라 하셨죠? 까또요나 맷도요도 매력적인 사냥감이지만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거기 시 바로 위에 있죠? 네네네, 음, 맞습니다. 나를 사냥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다음 오른쪽에 460쪽이랬네. 그 다음에 460쪽이 금방 읽은 거죠.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더기다. 음, 이런 표현들에서 네. 월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460쪽에 하단에 있는 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방랑하다가 외진 이곳에 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을 살피게 하라. 나는 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들은 길에 대해 더 많이 안다. 로마 시인 클라우디우스 누스의 시 베로나의 노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서로의 일기에 따르면 원래의 라틴어 시를 영역할 때 스페인 사람을 가리키는 이베로스를 일부러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잔지바르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있는 섬에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알기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구 내부에 도달할 시머스의 구멍, 1818년 미국의 퇴역 육군 대위인 존 크이브 시머스는 지구 내부가 비어있고 북극과 남극에 구멍이 나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이론을 증명하겠다며 탐험 기금까지 모았다고 합니다.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황금해안과 노예해안, 노예해안은 둘 다 서아프리카, 케냐, 북쪽 해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이곳에서 황금과 노예를 유럽과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모두 바다의 면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도로 가는 직항로가 분명한데도
그곳에서 출발하여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모험한 배는 지금껏 한 척도 없다. 당신이 모든 언어를 습득하고 모든 나라의 풍습에 따르는 법을 배우려 한다면 어떤 여행자보다 더 멀리 여행하고 모든 풍토에 적응함으로써 스핑크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그리스 신화에서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 여자의 얼굴과 가슴을 지닌 괴물 스핑크스는 행인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고,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자 분을 참지 못해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싶다면 옛 철학자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을 탐험해야 한다. 여기에는 눈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탐험에 실패하거나 거기에서 도망친 자들만 전쟁에 나간다. 그들은 도망쳐 입대하는 겁쟁이들이다. 이제라도 서쪽 끝을 향해 떠나라. 그쪽으로 이어진 길은 미시시피 강이나 태평양에서 끝나지 않고 노세한 중국이나 일본으로 통하지도 않는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마침내 지구마저 지는 곳까지 이어지는 직선 구간이다. 미라보,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가이자 웅변가, 미라보 백작으로도 불린다. 여기 인용된 이야기는 1851년 1월 하퍼스 매거진에 실린 미라보 그의 사생활 일화 중 일부이다. 미라보는 사회의 가장 신성한 법에 정식으로 저항하려면 어느 정도로 결의를 확고하게 다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노상 강도질을 했다고 한다. 그는 대열을 지어 싸우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노상 강도의 절반도 안 된다라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단호한 결심은 명예와 종교도 가로막지 못한다고 했다.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라보의 행동은 남자답다. 하지만 무모하지 않을지언정 쓸데없는 짓이다. 좀 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한층 더 신성한 법에 순종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신성한 법이라 여겨지는 것에 얼마든지 정식으로 저항하고 그럼으로써 미라보처럼 일탈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결의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었으리라. 한 사람의 인간은 사회에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법칙에 순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는 태도를 견지한다. 설령 저항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공정한 정부에 반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유선호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458쪽에 나와 있는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명이라고 믿는다라는 표현과 460쪽에 있는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력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논의할 게 있으면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지 기록. 다 들어오셨나요? 보자. 다 들어오셨나요? 아닌가요? 여기구나. 네. 자, 다 들어오셨죠? 아까 유선호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원문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
제가 한번 발제 차원에서 원문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이게 18 conclusion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 된 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냥이라고 믿는다. 이게 돼 있죠. 노블러 게임. 게임이 이제 사냥이니까요. 근데 이 맺은말 시작할 때 보면 457쪽에 맺은말 시작할 때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공기와 풍경을 바꾸어 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행히 세상에는 이곳만 있지 않다. 이 말부터 시작한 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러니까 딴 데도 한번 봐봐라. 네가 있는 곳에만 좀 주구장창 보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쭉 깔아놨어요. 좀 깔고 그리고는 458쪽에 넘어오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사냥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틀어요. 예, 월든이 글 내용이. 자, 그래서 아프리카 가고 어쩌고 다 좋은데, 야, 그렇게 가는 거보다 너 안을 보지 않을래? 네 안? 너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을래? 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세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사냥한다는 게 죽인다는 개념보다는 나를 타겟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뒤에 시가 나오잖아요. 바로 458쪽의 그 시를 보면 그대의 눈길을 안쪽으로 돌려라. 예, 요게 이제 뭐 사냥해서 뭐 죽이고 이걸 떠나서 타겟을 삼아라 이거죠. 타겟. 그러니까 바로 a thousand reasons in your mind 나오잖아요. 수천 개의 아직 탐험하지 않았던 지역이 네 안에 있다. 어디 딴 데 가서 보냐. 네 안만 쳐다봐도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459쪽에 보면 459쪽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누구 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각주 459쪽에 459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 나옵니다. 프로비셔, 프로비셔 같은 탐험가가 되어라. 그 앞에 차라리 멍고 파크, 루이사, 클라크, 프로비셔 같은 탐험가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 내면의 강과 바다를 찾아 나서라. 같은 맥락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아직 미지의 세계가 있으니 그거를 탐해봐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 원문에 보니까 be rather 먼거 파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your own stream, 스트리밍 이제 강물이니까요. streams and oceans 이런 얘기 나오죠. 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냥이라는 말은 내면을 타겟으로 하라.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애국심 이야기는 이게 그 항해를 탐험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탐험이 애국심과 결부해가지고 탐험한 경우가 많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460쪽에 보면 그러니까 459쪽에서도 콜럼버스 얘기 나오고 460쪽에 보면 러시아 황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에 다시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왜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애국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60쪽 위에요. 전 그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런 얘기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애국자인 거예요. 뭐지? 알고 보니까 이게 엉터리 애국자인 거죠. 엉터리 애국자. 또 그도 그렇게 그러나 셋째 줄에 460조 셋째 줄에 보면 그러나 자존감은 없고 엉뚱하게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애국자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애국자 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무덤이 되는 흙을 사랑하지만, 즉 내 본분이 얼마나 높은지, 피라미드처럼요. 예. 그거만 신경 쓰고 있는데 자기의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영혼에는 공명하지 않는다. 즉 영혼을 살찌우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렇게 좀 까고 있죠. 그러니까 애국심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더기란 얘기는, 이따위의 쓸데없는 애국심은 정말 쓸데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너의 영혼을 살찌우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그냥 반어법으로 이렇게 좀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해요? 네. 그렇대요? 유선옥 선생님 어떠세요? 잠깐 아, 자리를. 네. 아, 네. 찬찬히 읽어봤을 때 이제 교수님이 따라간 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월든에 나오는 이 소로의 생각들이 이 부분에서 나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또 애국심을 이제 구더기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점의 생각을 우리는 늘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네. 의문점을 가지면서 뭐 스핑크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이런 예,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비유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긴 해요. 그죠? 예, 이게 다 이 문헌 찾아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다시 보니까 야, 이건 또 재밌네요. 예. 덕분에 유선호 선생 덕분에 잠깐 스톱하고 더 찬찬하게 읽게 된 그런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줄, 맺은말 첫 줄이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음, 공기와 풍경을 바꿔보세요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아마 이 시간에 월드를 읽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아마 이 네. 월드를 네. 읽으면서 자기의 공기와 풍경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네. 조금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마침 우리 노순진 선생님이 채팅창으로 쓰신 내용도 좋네요. 네,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침략, 탐험이 침략이라는 행위가 연결되니까요, 그죠? 이제 그 항상 대의 명분이 일단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나는 상 받을 사람인데, 그게 글쎄요, 근데 그게 연결해도 되나? 네. 그 행위를 깠다고 비판했다고 볼 수 있나? 일단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도 출석부 안 해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채팅창 올려드릴 테니까 네, 지도 출석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누구냐? 이준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463쪽 5번째 줄 읽겠습니다. 나는 숲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숲을 떠났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몇 가지 더 남아서 숲속 생활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어떤 길을 걸었다가 그 길을 자주 다녀서 일종의 관례처럼 고착화한다. 내가 숲속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호숫가까지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자 길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길은 마지막으로 밟은 지 5,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멀쩡하게 남아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녀 그 길이 계속 남아있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땅의 표면은 아주 부드러워서 사람이 밟으면 자국이 남기 마련이다. 마음이 다니는 길도 마찬가지로 자국이 남는다. 그렇다면 세상의 간선도로들은 얼마나 달았고 얼마나 먼지투성이겠는가. 전통과 수능의 바퀴 자국은 또 얼마나 깊이 새겼겠는가. 나는 천실에 편안히 앉아 여행하기보다 세상의 돛대 앞에서 가판 위에 서 있고 싶었다. 그곳에서는 산과 산 사이를 비추는 달빛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가판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나는 실험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저마다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고 스스로 상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평소에 기대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기도 하리라. 새롭고 보편적이고 더욱 진보적인 법칙이 우리 주변과 내면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혹은 오래된 법칙들이 확대되어 좀 더 진보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테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삶을 단순화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주의 법칙도 간결해져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고 가난은 가난이 아니며 약점 또한 약점이 아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지었더라도 그 일이 결코 헛되지는 않으리라. 누각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누각을 바칠 토대를 쌓기만 하면 된다. 영국인과 미국인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달라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요구를 한다. 사람도 독버섯도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자기들 없이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마치 자연에는 한 가지 의사소통 방식뿐이어서 네발 짐승과 조류, 다시 말해 들짐승과 날짐승을 동시에 먹여 살릴 수 없으며 수레를 끄는 황소도 알아들을 수 있는 허씨와 후가 최고의 영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씨와 후는 마소에게 명령하는 말, 우리말의 이래와 어에 해당한다. 적당히 어리석은 것만이 안전한 처신인 듯이 나는 내 표현이 일정한 틀에 갇힌 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내 표현이 내 일상인 경험이 주관한 길을 벗어나 내가 확신하는 진리에 어울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렵다. 틀 벗어나기. 이는 당신이 울타리 안에 얼마나 깊이 갇혀 있느냐에 달렸다. 새로운 초지를 찾기 위해 의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들소는 젖자는 시간에 들통을 걷어차고 제새끼를 찾아 울타리를 뛰어넘는 암소처럼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한다. 나는 어딘가에 경계가 없이 말하고 싶다.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에 놓인 사람에게 말하듯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나는 진실된 표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과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감미로운 선율에 젖은 사람이 그가 이제 영원히 엉뚱한 말을 늘어놓을까 두려워하겠는가. 우리는 미래나 가능성을 생각하되 앞일을 규정하지 말고 우리 그림자가 태양을 향해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듯 우리 윤곽이 어렴풋이 비치도록 내버려둔 채 조금은 느슨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말에 담긴 진실이 휘발성이라면 금세 사라지면서 뒤에 남은 진실의 허술함까지 폭로할 것이다. 언어의 진실은 가벼워서 쉽게 하늘로 날아가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한 기념비만 남는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말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뛰어난 자질을 지닌 사람에게는 의미 있고 유황처럼 향기롭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최정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466쪽이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각을 가장 아둔한 수준으로 낮추고 그것을 상식이라 치켜 세우는 것일까? 가장 일반적인 감각은 잠자는 사람들의 의식이며 그것은 코 고는 소리로 나타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1.5배쯤 똑똑한 사람들을 반편이 같이 취급한다. 우리가 그들의 재능을 3분의 1밖에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붉게 물든 하늘 탓이라고 투덜댄다. 정말로 그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카비르, 15세기 활동한 인도의 시인이자 종교사상가,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 카비르의 시에 네 가지 서로 다른 의미, 즉 환상, 영혼, 지성, 그리고 베다의 통속적 교리가 담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세상이 이쪽에서는 누군가의 글이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불평불만을 살 만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이 감자역병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 어째서 훨씬 넓게 퍼지고 치명적인 뇌 썩는 병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글이 모호함의 극치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월든의 얼음에서 발견된 것 이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내 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남부에서 얼음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푸른색이야말로 얼음이 깨끗하다는 증거일 텐데 오히려 탁하다고 여기며 기피하는 모양이다. 흰색이지만 수초 맛이 나는 케임브리지 호수의 얼음을 더 좋아하는 걸 보면 말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맑고 깨끗한 대상은 대기를 감싸는 안개 같은 것이지 그 너머의 푸른 창공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미국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대인은 고대인이나 심지어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에 비해 지적인 면에서 왜소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 참고. 가장 큰 소인이 되려는 노력은 해보지 않은 채 소인족으로 태어난 것이 불만이라고 그 가운데서 목을 매달아야 할까? 우리 모두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각자 본분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외우르는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두르고 쓸데없는 일에 덤벼드는가? 어떤 사람이 동료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치는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자가 맞든 종잡을 수 없든 그가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걷도록 내버려 두자. 사람이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맞은 조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대체해야 할 수 있는 현실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공허한 현실에 난파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우리 머리 위에 푸른색 유리로 된 천국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완성되더라도 그런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더 높은 곳에 있는 진짜 하늘을 가만히 바라볼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468쪽 홍지현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네, 아, 네. 네네. 쿠루라는 도시에 완벽을 추구하는 예술가가 있었다. 쿠루. 470일 각주 보시면은요, 고대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영웅에게서 이름을 빌린 가공의 도시.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로의 창작이라는 것이 소로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쿠루라는 도시에 완벽을 추구한 예술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지팡이를 만들고 싶었다. 불완전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만 완벽한 작품은 시간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다른 일은 전혀 못하더라도 지팡이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부적절한 재료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지며 나무를 구하러 즉시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 계속 퇴짜를 놓는 동안 친구들은 그의 곁을 떠나 자기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죽었다. 하지만 예술가는 한순간도 늙지 않았다. 독실한 목표와 굳은 결의, 숭고한 정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젊음을 부여한 것이다. 그는 시간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멀찌감치 떨어진 채 그를 정복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한숨만 지었다.
마침내 모든 점에서 적합한 나무를 찾아냈을 때 쿠루는 폐허로 변해 있었고 그는 황폐한 언덕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가 나무를 지팡이 모양으로 만들었을 무렵 칸다하르 왕조가 멸망했다. 472. 아프가니스탄 남동쪽에 있는 도시로 1748년부터 1773년까지 두라니 왕조의 수도였다. 여기서는 소로가 만든 가공의 지명이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왕조의 마지막 왕 이름을 모랫바닥에 쓴 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지팡이를 매끄럽게 다듬고 광택을 냈을 즈음에는 칼파도 더는 영겁을 의미하지 않았다. 칼파. 473. 힌두교에서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일어나는 기간. 창조의 신 브라흐마에게는 하루지만 인간에게는 43억 2천만 년에 해당한다. 더욱이 그가 지팡이 끝에 세테를 두르고 손잡이를 보석으로 장식했을 때는 브라흐마 신마저 깨어났다 잠들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굴아떨어진 뒤였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팡이에 마무리 손질을 했을 때 그것이 갑자기 놀란 예술가의 눈앞에서 점점 커지더니 브라흐마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되었다. 그는 지팡이를 만들면서 새로운 우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멋진 세계를 창조했다. 비록 옛 도시와 왕조들은 사라졌지만 더 어여쁘고 찬란한 도시와 왕국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그는 발 주변에 아직 잔뜩 쌓여있는 싱싱한 지적개비를 보고 지나간 시간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그저 브라흐마의 뇌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 섬광이 인간 뇌에 부식깃에 떨어져 점화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료가 순수했고 그의 솜씨 또한 순수했다. 어찌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무엇이든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 그 속에 담긴 진실만큼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다. 오직 진실만이 오래 지속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다. 본성이 나약한 탓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상황에 갇히는 꼴이 되고 빠져나오려면 두 배나 힘들다.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는 사실적인 것,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만을 본다. 남들이 듣기 좋아할 의례적인 말만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라. 어떤 진실도 거짓보다 낫다. 교수대에선 땜장이 톰 하이드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톰 하이드 474 각주는요. 매사추세츠주 미나에 나오는 인물. 톰 하이드는 영미설화에서 흔히 불황자나 노상 강도로 등장한다. 재봉사들에게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실에 매듭 짓는 걸 잊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이 말에 그의 동료 사형수들은 신에게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신성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아무리 삶이 초라해도 받아들이고 또 살아라. 외면하지 말고 욕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은 삶보다는 당신이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조차 당신 삶은 가장 빈곤해 보일 수 있다. 모든 일에 흠만 잡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흠만 잡는다. 당신 삶이 빈곤하더라도 그 삶을 사랑하라. 구비는 신세를 지더라도 얼마든지 유쾌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녁 노을은 부자의 저택 창문이든 구비는 창문이든 똑같이 아름답게 물들인다. 봄이 오면 구비는 앞이든 부자의 저택 앞이든 똑같이 눈이 녹는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구비는에서도 궁궐에서처럼 유쾌한 생각을 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독립적인 삶을 사는 듯하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럼 없이 남들의 도움을 받아 들인 만큼 마음이 넉넉한지도 모른다. 주민들 대부분은 자신이 마을의 도움이나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셀비와 같은 허브를 가꾸듯
가난을 갖고 와라. 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마라. 헌 옷은 뒤집어 입고 옛 친구들을 찾아가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옷을 벗어 팔더라도 생각은 그대로 간직하라. 그러면 당신이 고독하지 않도록 신이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몇 날 며칠을 거미처럼 다락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어도 생각을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넓어 보일 것이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다. 대군에 맞서 장수를 없앨 수 있어도 필부에게서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 노노 9편 25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발전에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이런저런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행동은 쓸데없는 정력 낭비일 뿐이다. 겸손은 어둠과 같아서 하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춘다. 가난과 비천함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보라 삼라만상이 우리 눈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다. 영국 시인 조지 프랑코 화이트의 시 밤과 죽음의 소네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설령 크로이소스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크로이소스는 기원전 6세기 소아시아 서쪽에 있던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과 다름없으며 수단도 본질적으로 똑같을 것이다. 가난 때문에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면, 가령 돈이 없어서 책이나 신문을 구할 수 없다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에만 집중해도 된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당분과 가장 많은 전분을 만드는 재료만 다룰 줄 알면 되는 것이다. 뼈에 가까울수록 삶은 더 달콤한 법이다. 뼈에 가까울수록 고기는 더 맛있다. 라는 영국 속담을 빛낸 표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박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물질적으로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살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남아도는 부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어도 그만큼 사치품이다. 정신의 필수품을 사는 데에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납색을 띤 벽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다. 벽을 이루는 성분의 종을 만들 때 쓰는 청동합금이 조금 섞였다. 한낮에 잠시 쉬고 있으면 밖에서 작은 방울들이 마구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정신 사나울 만큼 시끄럽게 들린다.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다. 내 이웃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신사나 숙녀들과 우연히 만난 일이며 만찬에서 명사들과 합석한 일에 대해 거창한 모험 이야기를 하듯 떠벌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에 대해 데일리 타임스 같은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만큼이나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과 대화는 주로 옷과 유행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거위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해도 거위일 뿐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영국과 서인도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지아주인지 매사추세츠주인지에 사는 고관 대작에 대해 떠들어댄다. 나는 맘루크의 군인처럼, 맘루크는 13세기 이집트 노예 구인이 세운 왕조인데요. 1811년 이집트 총독 무하마드 알리가 맘루크의 군인들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한 군인이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어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들의 앞마당에서 도망칠 궁리를 하기에 바쁘다. 나는 본래 내 자리로 오게 되어 기쁘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과시하듯 화려하게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주의 건축가와 나란히 걷고 싶다. 불안하고 쓸데없이 분주하며 경박까지 한 19세기에 살기보다 이 세기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서거나 앉아서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찬양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런저런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고 걸핏하면 누군가의 연설을 기다리며 기대에 부푼다. 신은 그날의 사회일 뿐이고 웹스터는 그 대변자다. 다니엘 웹스터는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인데요. 당시 연설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울질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를 가장 강하고 올바르게 끌어당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다. 저울대에 매달려서 무게가 덜 나가도록 애쓰지는 않겠다. 어떤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꾸미지도 않은 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일단 걸음을 내디디면 어떤 힘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길을 당당하게 가고 싶다. 기초를 튼튼히 쌓기 전에 아침부터 세우는 일은 내게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제는 일부러 살아는 판에 위에서 놀지 말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박인양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북이라. 네네. 네. 단단한 바닥은 어디에나 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 눈앞에 높이 나타나자 한 소년에게 바닥이 단단하냐고 물었다. 소년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늪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푹 빠져서 나그네가 탄 말의 맥대끝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그네가 소년에게 따지듯 물었다. 방금 이 늪바닥에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바닥은 단단해요. 하지만 바닥에 닿으려면 멀었어요. 아직 절반도 가라앉지 않았다고요. 사회의 늪과 유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유익한 일이 일어난다. 나라면 윗가지에다 회반죽만 바른 벽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내게 망치를 주고 벽을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확인하도록 해라. 접착제에 의존하지 말고 못을 깊이 박고 끝을 꼼꼼하게 구부려면 밤에 깨어나 자기 작품을 만족스럽게 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뮤즈를 불러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일 것이다. 오직 그래야만 신도 기꺼이 당신을 도우리라. 못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기계를 단단히 고정하는 대갈못이 되어야 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내게는 사랑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진실이 필요하다. 언젠가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향기로운 와인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은 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아부하는 말만 오갈 뿐 성실함과 진실함은 없었다. 결국 나는 쫄쫄 굶은 채 황량한 식탁을 떠났다. 손님 접대가 식탁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굳이 얼음을 얼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들은 포도주가 몇 년을 묵었고 생산 연도가 얼마나 유명한 해였는지에 대해 떠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살 수 없고 가져본 적 없는 더 오래되고 더 새롭고 더 순수하고 더 유명한 포도주를 생각했다. 호화로운 생활, 화려한 집과 드넓은 정원, 지나치게 융숭한 접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왕을 방문했는데 그는 나를 넓은 홀에서 기다리게 하고 손님을 접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내 이웃 중에 속이 빈 나무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태도는 진짜 왕 같았다. 그 사람을 방문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대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현관에 앉아서 아무런 쓸모없고 곰팡내 풍기는 캐캐먹은 미덕을 실천하려고 궁리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든 그런 미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을 것이다. 오랜 고통과 함께 마침을 맞이하고 감자밭이 김을 매게 할 일꾼을 고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자신은 오해야 미리 계획한 대로 기독교적인 온정과 자비를 실천하러 나간다. 대국으로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인류의 침체된 자기 만족에 대해 생각해보라.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혈통의 마지막 후예라고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특히 보스턴과 런던, 파리와 로마 같은 사는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들먹이며 예술과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러운 어조로 대화를 나눈다. 그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저런 철학학회의 간행물이 쏟아져 나오고 위안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퍼진다. 나는 이런 선량한 아담이 제 미덕을 황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그렇다. 우리 인류는 이때까지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성스러운 노래를 불러왔다.
우리 업적과 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것들은 영원히 빛나리라. 그토록 찬란했던 아시리아의 학술단체와 위대한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젊은 철학자들이고 실험가들이란 말인가? 독자들 가운데 인간의 수명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인류의 삶을 다룬 역사에게 몇 달뿐인 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 가운데 7년 동안 의무로 고생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17년을 산매미를 산 사람은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지구의 얇은 껍데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 주위에는 지표에서 180cm 아래까지 직접 하늘을 간 사람도 없고 단방의 공중으로 180cm 높이까지 뛰어오른 사람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깊은 잠으로 보낸다. 그런데도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며 땅의 표면에 이런저런 질서를 세운다. 정말로 우리는 심오한 사상가이자 야심찬 피조물이다. 내가 땅바닥에 깔린 솔잎 사이를 기어가며 내 시야에서 몸을 숨기려 애쓰는 벌레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은인이 될지도 모르고 그 종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는 내게 왜 저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려 애쓰는 걸까? 자문할 때 저 위에서 더 위대한 은인이자 지적인 존재가 인간 벌레인 나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내 뇌리에 떠오른다. 네, 마치 우주에 우리가 개미를 쳐다보는 느낌으로 네. 저 우주가 우리 인류를 어떻게 쳐다볼까 생각하면 참 그런 묘사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순서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낭독 안 하신 분 계시나요? 한 번쯤 다 돌아가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파트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77쪽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따분함을 견디며 살아간다. 가장 문명화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짐작해 갈 것이다. 기쁨과 슬픔 같은 단어가 들리지만 그것은 콧노래로 흥얼대는 찬송과 후렴일 뿐이다. 우리는 평범하고 천박한 것들을 신봉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옷 정도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대영 제국은 드넓고 존경할 만큼 훌륭하며 미합중국은 인류 강국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등 뒤에서 조수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대영 제국을 나무 조각처럼 물에 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17년을 사는 매미가 땅에서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사는 세상의 정부는 영국 정부처럼 만찬 뒤에 와인이나 홀짝거리며 대화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강물과도 같다.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아져 메마른 고지대까지 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 그래서 사형지들이 모든 물에 떠내려가는 중차대한 해가 될지 모른다. 478쪽이요. 예. 우리가 사는 곳이 옛날부터 줄곧 메마른 땅은 아니었다. 우리는 과학이 맨 처음 홍수에 대해 기록하기도 전인 먼 옛날 강물이 범람한 흔적이 새겨진 뚝들이 내륙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누구나 뉴 잉글랜드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과나무로 만든 식탁에 바싹 마른 널판에서 나왔다는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벌레에 대한 이야기다. 무려 60년이나 된 식탁은 처음에는 코네티컷주, 나중에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어느 농부의 부엌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벌레가 나온 곳의 바깥쪽 나이테를 세어보니 알은 60년보다 더 오래전,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을 때 것이었다. 몇 주 동안 널판을 깎는 소리가 들렸고 어쩌면 벌레는 첫 주전자의 열기로 부화했을지도 모른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지 않았겠는가? 알은 맨 처음 살아있는 푸른 나무의 백목질 속에 있었고 그 나무가 점차 말라서 무덤처럼 변하여 수많은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나이테 속에 묻힌 채 오랫동안 죽은 듯 지냈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려고 널판을 갉아댔을 테고 수년 전부터 식탁에 둘러앉아 즐거운 식사를 해오던 농부의 가족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으리라. 아름다운 날개 달린 생명체가 찬란한 여름생을 즐기기 위해 가장 흔해 빠진 선물용 가구에서 갑자기 기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존이나 조나던, 예, 각주를 보니까 존은 전형적인 영국인, 조나던은 전형적인 미국인을 가르친다. 존이나 조나던이 모든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밝아질 수 없는 것이 새벽이다.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어둠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깨어있는 날이어만 동트는 새벽이 찾아온다. 앞으로 더 많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15번 만에 끝냈네요. 네, 그럼 몇 달이야? 석 달? 46. 넉 달? 됐네요. 예, 15번 만에. 네, 끝냈습니다. 뭐, 어떠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나눠볼까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돌아가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누구부터 하실래요? 혹시 하실 분 계세요? 김춘혜 선생님, 네, 손 들었어. 이렇게 손 들었어요. 네, 네. 소감 한마디. 마이크 꺼졌는데. 네, 예, 저도 네. 이 소로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이게 미국의 그 대표적인 철학자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줄곧 얘기한 게, 요 끝에도 이 말이 저는 남는데, 그러니까 깨어있는 날이어야만 동트는 새벽이 찾아온다. 멋있게 끝났어요, 그죠? 네. 새벽 이야기로. 그래서, 본인이 철학자로서의 삶을 정말 몸소, 그 속에 충분히 자기 몸을 담그면서 이 자연 속에 그러한 삶을 깨어있는 영혼을 그런 걸 굉장히 추구했던 네. 그런 사람이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몰랐는데 제주도에 그 월든 그 길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레길처럼? 둘레길인지는 잘 아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월든 호수도 아닐 텐데. 뭐, 호수는 그래요? 길이래요. 월든 그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언젠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길. 네. 월든 TS, 월든 SO. 뭐야? 제주 스테이 월든? 제주도 카페 월든? 뭐 이런 거 그러네요. 네. 네, 그냥 뭔가 월든과 관련되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되게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누가 언음을 해주실래요? 돌아가면서 다 하실 거예요. 한마디씩. 그러면 예. 임진모 선생님. 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그 사상의 아, 깊이를 진짜. 야, 동서양, 야, 인도, 예, 와, 야, 인도까지. 진짜.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또 얼마나 많은 사유를 해야 이런 생각이 나올까. 그죠. 본래부터 갖고 있는 이분의 어떤 그 소양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네. 우리도 많은 책을 읽고 있지만 이분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문학적인 소양도 대단하고, 그 네. 다음에 뭐 네.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어떤 이과적인 소양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문이과를 넘나드는 그것도 융합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뭐 그 감탄스러웠고, 또 마지막 이 맺은 말 부분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시 내면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어서 그동안 이분이 왜 월드노스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동식물을 관찰하고 또 뭐 얼음까지도 이렇게 다 관찰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 중간 어디에 그게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의 나뭇잎이다. 나뭇잎처럼 다 연결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이 또한 자신이 아닌가. 자신이 그런 나뭇잎처럼 모든 인맥으로 다 연결된 그런 세상과 연결된 그런 자신이 나뭇잎이다. 네. 자신이 나무다.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상을 좀 더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그런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또 어떤 분이 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뭐 전반적인 소감 다 좋고요. 없으세요? 네, 제가 누구? 하겠습니다. 네, 박인혜 네. 선생님. 네. 뿅. 이 월드는 자연이라는 그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 자연이라는 삶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허용과 그 겉멋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세상에 그 자연에 대한 그 심오한 세계에 겸손하고 인간으로서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자기의 그 허상의 이런 것에 거칠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오역시키거나 흐트리게 하지 말고, 인간 본연의 고유의 심성을 우주 삼라만상의 그런 기운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진실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다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게 하는 그런 위로의 책이 아닌가. 그래서 거칠한 세상에 사람으로서 깊은 삶을 자연에 빗대어서 진실되게 살도록 강조하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돼서요. 뭐 각각 한 1분 정도, 길어야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 좀 나눠주시죠. 홍지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계시지? 여기 맞죠? 예. 네네. 예, 저는 네. 저는 일단 그 4개월간 지금 여기 그 이루 낭독회 참여하면서 제가 개근을 목표로 했는데 딱 한 번 빠지고, 그러셨어요? 예, 딱 한 번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빠졌고요. 그래서 네. 예, 계속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월든 읽어가면서 이 소로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게 됐고, 특히 오늘 읽었던 맺은 말 부분에서 그게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많이 즐겨 읽었던 법정 스님이 그런 그 소로의 이 월든 이걸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무소유의 삶이라든가 뭐 가난에 대한 것,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 471쪽에 셀비오 같은 허브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어라. 이런 그쵸. 말들. 예. 그리고 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마라.
이런 말이 또 저한테 오늘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학교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최정희 선생님 어디 계시나? 아, 여기 계시죠. 네, 요즘 많이 얘기되는 바로 지금 여기 뭐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집중하면서 내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요즘 소로처럼 이렇게 사유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선옥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네. 고등학교 법정 스님 무소유의 삶을 읽으면서 아마 이제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의 삶이 평생을 저에게 지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아, 네.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서로는 이제 구더기 같은 사고, 뭐 허영, 거칠애, 경박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 같은 이상한.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예술가는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예술가는 한순간도 늙지 않았다. 독실한 목표와 굳은 결의, 뭐 숭고한 정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젊음을 부여한다. 뭐 이런 말들, 또 뭐 오래, 오직 진실만이 오래 지속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월든 이후에 저는 지속적으로 제 내면의 욕구, 그 진실한 언어를 찾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박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 책이 조금 그전에도 읽어보려고 시도했었는데 지루한 부분도 있어서 그죠. 같이 읽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 일요일마다 선생님들 목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되게 좋았고요. 세밀한 표현들 되게 아름다워서 책이 좀 아름다운 책인데 이렇게 진득이 볼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연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사람들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노순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저는 하면서 제가 개근이 아니라 꽤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 8시에,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큰일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항상 서재 책상으로 앉는 게 그렇죠. 제 자신한테 솔직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예, 하나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같이 서로 같이.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긴 한데 저한테는 좀 그럼요. 하여튼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서로는 이제 역사 정하니까 사회과학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불복종 이런 쪽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있을 때 이제 소로를 보게 됐는데 직접 그 월든이라는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예, 그래서 물론 보면서는 이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사상서인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관점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제가 좀 편협했던 아니면은 좀 편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이렇게 탁 좀 쳐주는 그런 것들이 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지연 선생님 아까 하셨나요? 아, 하셨죠? 네, 하셨어요. 그러면 이유미 선생님이 채팅창으로 하셨는데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채팅창을 읽을까요? 아, 예. 아, 예. 예. 아, 인터넷 회선이 좀 그러네요. 그럼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볼까요? 글로 대신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대독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애쓰지 마시고요. 네, 그럼 제가 대신 네, 대독해 있었고 보겠습니다. 자꾸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좀 아쉬워요. 예, 예, 네.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저는 중간에 참여했기 때문에 첫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숲에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글이라고 보였는데 읽을수록 자연을 통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신성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데 날 근데 메이데이. 이유미 선생님하고 와이파이가 성능이 좀 다른가 봐요. 저 와이파이가 제 뒤에 2층에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빵빵하게 나갈 아이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메이데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아, 우리가 일곱 메이데이 기자 시작했구나, 진짜. 메이데이. 아, 그렇군요. 때 시작해서 이제 네. 4개월 하고 5개월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요.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 지금 서울은 8시지만 여기는 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 그러게 아무튼 말이야. 정말. 마지막까지 잘 해왔고요. 중간에 그 선생님께서 그 모기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쉬워하지 않는 삶 속에 간소한 삶이 있다 또는 간소한 삶 속에 아쉬워하는 삶이 있다 이런 약간의 상호 연결되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책 읽기 이야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조금 장황한 소리 한마디 했었는데 이 소로의 월드는 결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럿이서 아침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목소리 들어가면서 즐겁게 매 순간 즐거웠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이렇게 잘 와서 좋았고요. 저는 소로의 이야기는 뭐 대단합니다. 사회적인 실천가나 사상가로서 또는 이제 자연에 대한 관찰자로서. 근데 딱 거기까지 좋고 뭐 인도의 뭐 서사시나 뭐 베다 이야기 또는 유교의 이야기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을 건드렸는데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소로의 그 안타까움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서양의 불교가 소개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서로의 원천적인 제한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는 결국 나라는 거 실체가 있고 세상이 또 실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양의 근대 합리주의,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이제 개인주의인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뭐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뭐 가끔씩 울리는 이야기는 있지만 연결되는 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무슨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모두 내가 나와 무관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다.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생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허망한 분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듣는 사람하고 듣는 마음하고 들리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 월든의 그 한계와 또 월든의 나름대로의 그 재밌는 이야기들 저는 꼼꼼히 아주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그랬듯이 지금 이 자리만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맛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생각할 때 그때만 우리가 삶이라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나도 포함입니다. 나란 놈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15주째 매일 아침에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다음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셨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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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큰일 날 네, 저는 뻔했다. 저기 네, 네. 연천에서 참여하면서 아침에 예, 예. 이렇게 박사님하고 우리 같은 동지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 월든을 중심으로 묘사한 그 서로의 표현이 정말 관찰이 좀 묘사적이고 또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그 뚜렷하게 좀 표현이 아름다웠다는 부분이 느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의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좀 읽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영어의 위나 중국의 워먼이나 이런 부분하고 달리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는 연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던져진 선물로서의 삶이지만 결국은 살아가는 것도 헛되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그런 이상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은 결국은 연결된 연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과 더불어 모든 우주와 더불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환경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자연의 그런 문제들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니까 결국은 연결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작은 역할이 연결된 것에 뭔가가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이 될 거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됐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좀 빨리 좀 마무리 말씀 좀 나눠드릴까 싶어요. 제가 이 낭독회를 이끄는 목적, 저는 일단 충분히 제 목적을 좀 달성했거든요. 제가 어떤 목적을 했던지 간에 사실 각자가 느끼는 것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상관없는데 일단 최소한 저는 제가 원했던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 낭독회 이름이 여기 보면 S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 사고를 더 깊게 훈련하기 위한 낭독회. 이게 사실 저의 의도였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의 모습을 끝까지 고민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장의 한계까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이놈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이 성장의 한계에서 던지는 시사점에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장의 한계라는 그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 한 줄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한 이 성장의 한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해결책은 찾으려고 있는 중인 거죠. 즉 시스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발견한 표현, 아쉬워하지 않는 삶. 네. 그거를 좀 더 단단하게 공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시스템 사고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공지를 드리겠지만 9월 1일부터 9월 1일이 아니고 9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는 이메일로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다음 제가 선정한 책은 정말 그 시스템 사고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욕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우리 월드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